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실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제인 구달의 희망의 이유라는 책입니다. 토요일 휴일이어서 또 이 코로나로 갇혀 있는 이런 시국에 같이 해보면 좋을 책인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내일의 세계를 구하는 것은 바로 당신과 그리고 나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그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법정 스님이 좋아하는 책들 엮어놓은 내가 사랑한 책들이라는 책 속에 소개되어 있는 그 희망의 이유를 소개한 그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인 구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침팬지 연구에 온 인생을 바치신 그런 여류 생태학자라고 그래야 될까요? 동물학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녀의 책으로는 여러 권이 있습니다. 침팬지와 함께한 나의 인생, 인간의 그늘에서, 내가 사랑한 침팬지, 이런 책 제목들만 봐도 그녀의 생이 어떠했을지 좀 짐작이 가실 것 같고요. 아마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녀가 이 침팬지와 가까이 하고 있는,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 장면들 살면서 한두 번은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오늘 그녀의 아름다운 생각, 그녀의 아름다운 주장, 의미 있는 주장들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네, 먼저 책 속에 희망의 이유라는 책 속에 있는 문장 먼저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면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해 늘 가져왔던 경외심도 깊어졌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침팬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침팬지와 비비, 원숭이들과 함께 새와 벌레들, 활기에 넘치는 숲의 풍부한 생명체들, 결코 멈추지 않고 바쁘게 흐르는 거대한 호수의 물, 셀 수 없이 무수한 별과 태양계의 행성들은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모든 것은 거대한 미스터리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일부이다. 평온이 나를 감쌌다. 여기는 내가 속한 곳이다. 이 일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다. 네, 구달 선생님은 본인의 생의 의미를 아주 정확히 찾고 그것에 온 인생을 다 바쳐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적인 도시의 사람들, 일반적인 그 문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 벗어나는, 떨어지는 시간과 시각 관점들을 통해서 어쩌면 더 역설적이게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 문명, 거대한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을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더 제대로 통찰해내신 것 아닌가, 그러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보았을 그런 무수한 숲의 생명체들, 그런 같이 보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부러워지네요. 자, 도버 해협의 하얀 절벽을 마지막으로 마침내는 영국의 모습이 사라졌다. 모험, 즉 타잔에 있는 아프리카로의 여행, 사자와 코끼리와 기린과 원숭이의 땅으로 가는 여행이 진짜로 시작되었다.
거의 14년 동안, 즉 8살이나 9살 때부터 아프리카의 오지의 야생동물 사이에서 살기를 꿈꿔왔던 이 젊은 여성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제인 구달. 어려서부터 온갖 종류의 동물들에 강렬히 매료되었고, 신비로운 야생의 장소를 꿈꾸거나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에 몰두하곤 했다. 구달의 유년 시절은 그녀가 아프리카로 갈 것임을, 평생 자연과 동물에 헌신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케 했고, 이제 그녀는 여기 아프리카에 있다.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고자 아프리카의 곰베로 들어간 그녀는 말라리아를 앓으면서도 침팬지에 대한 관찰을 포기하지 않았다. 침팬지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들도 인간처럼 소리나 자세,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어떤 목적을 위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가족 성원과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애정과 유대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마술적인 숲의 세계와 점점 더 일치를 이루어간다. 자신이 관찰한 침팬지는 물론이고 생명이 없는 사물들에게도 이름을 붙여주고 친구로서 인사를 나누었다. 곰베에서 보낸 처음 몇 달은 이후의 그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물질주의적이고 끔찍하게 소모적인 삶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었다. 자, 그녀의 희망의 이유 책 속에 있는 문단 다시 돌아가 볼게요. 불행하게도 문화적 종분화는 전 세계에 걸쳐 인간 사회에서 고도로 발전되어 왔다. 선별된 내부 집단들을 만들어서 민족적 배경, 사회 경제적 지위, 정치적 확신, 종교적 믿음 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려는 경향. 이 경향은 전쟁이나 폭동, 갱폭력, 그리고 다른 종류의 분쟁들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내부 집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도시나 시골, 마을, 학교, 이웃으로부터 타자들을 배제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예는 무수히 많다. 그렇죠. 네, 이 아프리카로 가시기 전부터도 이 현대 문명, 현대 사회에 대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은 자연의 신비와 가족의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애정과 안전이 가득한 가정 밖에서는, 그런 가정과는 달리 밖에서는 세계대전이 몰아치고 있었다. 신문과 라디오를 넘어 전해지는 전쟁을 마주하며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알게 된 그녀는 인간의 본성과 끔찍한 현실의 고통에 고뇌한다. 인간의 잔혹함은 그녀가 전생에 걸쳐 끊임없이 질문하고 회의하던 문제였다. 그래요. 그 시대에 참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오신 그런 분이셨군요. 우리나라의 그 고은 시인이나 아니면 그 돌아가신 로맨가리, 프랑스의 작가 로맨가리, 카탈로니아 찬가를 쓴 조지 오웰,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쓴 해밍웨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그 세계대전이라는 그 전쟁, 큰 전쟁, 그 인류사의 큰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내셨다는
겪으셨다는 그런 시대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부모님이나 뭐 옛 것을 기록한 그런 문헌들이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영화들을 봐도 사실 아주 처절하게 그때 아픔이 느껴진다던가, 그것이 뭐 내 뇌리를 사로잡는다던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한 뭐 아주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의식하게 되는 정도가 고작해야 다인 것 같은데,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경험이었다고들 다들 기술을 하고 작품 속에서 반영을 하고 계십니다. 호밀밭에 파수꾼을 썼던 셀린저도 그렇고, 그 전쟁의 경험이 그들을 완벽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 소설들을 처음 읽었을 때, 그들의 작품들을 처음 봤을 때 일단 뭐 제가 상당히 작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책을 고르고 또 책을 보면서도 작가를 궁금해하고 그런 방식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거죠. 제가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스토리나 그 뭐 메시지, 사건들 자체가 너무 강렬하고 저에겐 충격적인 그런 것들이어서 그것에 매료되어서 읽느라고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됐고 작가에게 어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나, 근데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화두는 무엇인가, 인생의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아주 직접적으로 자서전처럼 기술되어 있는 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놓치기 쉬웠던 것 같은데, 올해 그리고 작년 말 이렇게 제가 팟캐스트 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들의 생과 그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읽히더라고요.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임 구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제임 구달에게도 그 전쟁의 경험이 있었군요. 그래서 인간의 그 또 다른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악행, 또 그것이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그것이 형성되어 가는 분위기, 그런 이제 집단적 사회적 구조나 뭐 그런 인류 전체의 삶과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아주 필연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가갔던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잔혹함은 그녀가 전생에 걸쳐 끊임없이 질문하고 회의하던 문제였다. 이와 같은 그녀의 고민은 침팬지들이 보이는 공격성 연구를 통해 보다 심화된다. 구달은 침팬지들이 공격성과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몹시 괴로워한다.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이 유인원적 혈통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까닭이다. 문화적 종분화는 틀림없이 인간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해왔다. 그것은 사고의 자유를 가로막고 생각을 제한하고 인간을 점하다가 태어난 문화 속에 가둔다. 그녀는 인간 본성의 어둡고 악한 면이 인류의 오랜 과거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과
인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희망의 이유 속에 있는 문장들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자신은 우리의 자아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기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돌아다니는 일상인도 아니다. 우리 각각의 내면에 있는 창조주의 일부인 순수한 영혼의 불꽃, 즉 불교도들이 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사랑받는 것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내면에 있는 이러한 영혼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개인의 삶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영적인 힘과 합쳐질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는 힘은 무한히 커질 것이다. 와, 이 제인 구달 선생님이 그냥 일반 그 생태학자나 자연주의자, 자연보호주의자 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영적으로 엄청 그 깨달으신 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와, 그녀는 인간이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한다. 폭력에 끌리는 한편 동정심과 사랑을 느끼는 성향도 동시에 가진다. 인간에게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극복할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녀는 그렇기에 개개인의 내면과 영적인 성장에 주목했고 그것의 중요성을 설파하고자 노력한다. 제인 구달은 우리 모두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존재로부터 보다 도덕적인 존재인 성인으로 진화해야 하며 그러한 도덕적 진화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여러 번 강조한다. 자, 다시 그녀의 책 속 문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인간이 품성을 지닌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 합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 기쁨과 슬픔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 역시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간은 덜 오만해질 수 있다. 또한 인간에게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형태의 생명들을 무한정 이용할 천부의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독특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동물 세계의 다른 동물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지구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을 새로운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겸손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대목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굉장히 이 제인 구달 선생님이 평화주의자이지 않은가. 그래서 평화주의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이 인류 문명에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이 거침없는 그 질주에 거센 반기를 든 거죠.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런 운동을, 반란을 일으키신 그런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고 많은
그 동물들 중에 그 인류와 근원이 같다고 하는 그 침팬지에 주목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인류를 각성시키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동물은 없었던 거죠. 아닐까요? 최재천 교수님, 그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은 개미에 또 집중하셨잖아요. 개미들의 삶, 개미들의 생활, 그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뭐 어쨌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고마우신 분들이고요. 구달은 침팬지를 연구하며 인간도 침팬지와 같은 동물이라는 점, 바꿔 말하자면 침팬지도 인간과 동일한 생명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는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의 윤리적인 의미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DNA 구조상으로는 인간과 약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침팬지는 혈액 구성이나 면역 체계의 측면에서도 인간과 매우 유사하기에 간염이나 에이즈 등의 질병 연구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이용되어 왔다. 구달은 실험실에서 만난 침팬지들의 참혹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곤경에 처한 그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리라고 마음먹는다. 제인 구달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인간이 이런 식으로 동물들을 착취해도 되는 것이냐고. 우리 인간도 그들과 같은 동물이 아니냐고. 이러한 실험들은 나치 시기에 유럽에서 행해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 딱히 다를 게 없지 않은가. 그리고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이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는 정도만을 따지는 것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녀는 인류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인간과 동물에 대한 잔인함을 사랑과 연민으로 넘어설 수 있다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인 구달과 아주 그 꼭 같은 생각과 이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이 한국의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이신 것 같네요. 아주 그 세부적인 깨달음과 생각들이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이 티끌 같은 세상, 표도 남지 않을 인류사를 보면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살다 가면서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해도 되는가? 그게 과연 우리가 과연 그럴 권리가 있는가? 멈추어 서서 방향을 어디로 돌리고 어떻게 복원해 나가야 하는가? 제가 우선은 이 제인 구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읽고 오늘 녹음 말미에 최재천 교수님이 하신 몇 가지 말씀들 제가 메모해 놓은 것들을 좀 같이 소개드려도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다시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나는 우리 인간들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침팬지들을 관찰했고 내 손으로 오래전 석기시대 조상들의 뼈를 다루어 왔다. 나는 언제부터 우리가 수백만 년 전에 오랜 세월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들이 진정한 성인이 될 날을 수백만 년이고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환경을 파괴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나는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더 성인다워지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제인 구달은 이 책의 끝에서 자신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경험했던 일을 떠올린다. 그때 그녀가 들었던 바흐의 음악 속에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경험과 성찰을 통해 그러한 메시지의 존재와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문득 그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바흐의 음악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던가 봐요. 그 메시지는 인간 각자가 중요하며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각자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바흐가 그 음악을 만들었듯이 이제 그 나 제인 구달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구나,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각을 하셨던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메시지는 인간 각자가 중요하며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각자 무엇인가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자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야 함을 알린다. 어떻게 보면 이 불교의 화엄의 세계 같기도 하고요. 그녀는 이러한 메시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 책을 통해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녀는 인간과 자연세계, 인간 주위에 있는 영적인 힘을 다시 연결하여서 보다 나은 존재로의 진화를 꿈꾼다. 그것을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나 봐요. 우리에게 성인이라고 하면 왠지 좀 낯설고 멀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번역을 성인이 아니라 뭐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건 어땠었을까? 뭐 각성된 존재? 이제 자기를 깨달은 후이나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어땠었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그녀가 생각하는 인류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영적인 진화이다. 이 영적인 진화라고 표현한 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보셔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떤 꼭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영성 뭐 그렇게 해석돼도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담백하게 표현했던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해석하셔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 혼자 인간 사이에서도 또 인류에서도 인류 자연과 동물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고 그 하나하나가 똑같이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할 세상이라는 걸 인식한 후에 우리 겸손해지고 진중해지고 그리고 이 보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 연대감이 충만한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봅니다. 네, 책 속에 나와 있는 문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리죠. 우리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운명, 연민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드림, 희망이 있으셨어요. 예. 그렇다, 나는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나무들이 살아있고 그 사이로 침팬지들이 노니는 세계, 푸른 하늘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그리고 원주민들의 북소리가 어머니인 지구와 위대한 신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힘차게 되새겨주는 그런 세계의 말이다. 하지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지구의 자원들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모든 문제들을 저 밖에 있는 그들에게 떠넘긴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내일의 세계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바로 당신과 나의 일인 것이다. 네, 묵직합니다. 네, 우리의 일이죠. 이 산문집 서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법정스님의 여러 책에서 제인구달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법정스님이 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이 땅에서 새와 들짐승 같은 자연의 친구들이 사라지고 나면 생물이라고는 달랑 사람들만 남게 되리라. 그때 가전제품과 쓰레기와 자동차, 매연에 둘러싸여 있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상상해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것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생물이 아닌 괴물, 낯선 괴물일 것이다. 사람과 동물이 업에 따라 비록 그 생김새는 다르다 할지라도 살려고 하는 생명 그 자체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한쪽이 약하다고 해서 죽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목숨은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자체가 온전한 목적이다.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가치이다. 목숨,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라도 살려고 하는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일은 악덕 중에서도 웃음 가는 악덕이 아닐 수 없다. 생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끝없이 주고받으면서 우주적인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 법정스님도 전쟁 세대이시네요. 전쟁을 몸소 아주 치열하게 겪으셨던 그런 분이시네요. 예. 글 뒤편에 나와 있는 제인구달에 대한 소개 좀 읽어드리면요. 1960년 26세의 제인구달은 야생 침팬지의 행태를 관찰하고자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탕가니카 호숫가에 위치한 곰베 지역으로 간다. 그 후 30년 넘게 현장 연구를 계속해온 구달은 야생 영장류 현장 연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쓴 책과 그녀의 현장 연구 다큐멘터리 영화 등은 연구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삶을 향한 그녀의 깊은 성찰을 잘 보여주며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한다. 희망의 이유 Reason for Hope는 2000년 워너북스에서 발행되었으며 같은 해 박순영의 번역으로 공리란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다. 이외에도 그녀의 감동적인 삶과 그녀가 전파하는 희망을 만날 수 있는 책으로는 제인구달, 침팬지와 함께한 나의 인생, 인간의 그늘에서, 내가 사랑한 침팬지 등이 있다. 네, 찾아보니까 제인구달 선생님은 1934년생이고 영국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법정 스님은 그보다 2년 앞서서 태어나셨네요. 그리고 법정 스님은 돌아가셨고 제인구달은 아직 현존해 생존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재천 교수님, 최재천 그 박사님하고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연구와 활동들, 그 운동들을 전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서 언급드렸던 최재천 교수님의 일부 글을 좀 같이 소개할게요. 이런 자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이라는 게 자랑스러운데요.
최재천 교수님의 주장대로라면 또 그 찰스 다윈의 그 이론에 그의 주장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에게는 그 본성에는, 우리의 본성에는, 우리의 유전자에는 자연 보호에 대한 DNA는 없다고 해요. 뭐 이것이 맞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뭐고 가정하고 그분의 주장을,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구는 이미 완벽한 포화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토가 비좁다고 해서 어디 다른 나라로, 다른 넓은 땅으로 이사 갈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화성이나 수금지와 목토, 그 여러 행성 중에 지구가 아닌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날이 어느 날인가 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는 이곳 지구에서 함께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워서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에 대해 배우고 삶이, 인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워서 그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재정립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연의 순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제가 몸담고 있는 생태학이며 진화학입니다. 제가 여기 그 부분이 생각났던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그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재정립, 터득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또 배우는 것이 더 좋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자연보호 이런 구호들은 많이 보고 중요하다는 생각은 너무 피상적으로지만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피상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수준을 조금 넘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제인 구달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스로 매일 매순간 좀 각성할 수 있게 고등동물답게 조금 더 배려하고 챙겨 나가고 자연을 더불어서 우리와 같이 챙겨 나가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자리 잡았으면,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그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요일이라 그에 또 어울리는 최재천 교수님의 또 문장이 몇 개 보여가지고 책을 열었더니 최 교수님의 책을 열었더니 또 반가운 문장에 밑줄을 쳐놨길래 제가 그것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화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에게 자주 찾아와서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거래요.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DNA라는 화학 물질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면 삶이 너무 허무한 것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거죠. 이럴 때 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 역시도 처음 DNA 존재에 대해 배운 뒤 엄청난 허무주의에 빠져서 염세주의적 사고로 목숨을 버릴 자살할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DNA가 조정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서 무얼 하냐, 무얼 하겠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사색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어차피 DNA가 나를 이 세상에 내어놓은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한들 DNA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왕 이렇게 된 것 한바탕 기가 막히게 즐기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DNA한테 도움이 된다면 더 좋은 일일 테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반드시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어지고 삶을 포기할 이유 또한 사라집니다. 네, 오늘 햇살 가득한 그런 토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집 안에서라도 광합성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미셸이었습니다.